우리가 저 시원의 끝없는 세월 동안 대륙에서 동력 해돋는 땅으로 삶을 이어온 후 이 땅에 뼈를 묻고 흙으로 돌아간 수천 년. 그 많은 세월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던 집. 그 집은 저 살아 움직이는 산줄기 자락마다 삶이 약동하는 마을 속에 자리하고 있다. 눈 내리고 바람 불고 꽃 피고 지는 이 땅에 지어진 집. 우리들의 집 한옥이다. 추분이 지나고 기온이 떨어지면 나무는 성장을 서서히 멈추면서 물기가 줄어든다. 추분과 춘분 사이에 베어서 제재를 한 나무가 쓸모 있다. 한옥의 목재로는 소나무를 제일로 치고 그 중에서도 춘향목을 제일로 쳐 궁궐 건축에는 춘향목을 많이 썼다. 춘분이 지나면 나무에 물기가 올라 건조하는 기간에 자주 트집을 부리며 뒤틀리거나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벌목은 대부분 겨울철에 하게 되는데 나무는 아무 때나 베어서는 쓰지 못한다. 나무를 마련한 뒤에는 집을 앉힐 자리를 고르게 한 다음 집을 어느 방향으로 앉힐 것인지 좌향을 보게 된다. 사찰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지를 세울 때 어른들하고 최대한 좌향이나 이런 것 뒤에 뭐 논란이 없도록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배산 임수하는 좌향 중에는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화사에. 대웅전 좌향이냐, 국사전 좌향이냐, 풍암영각 좌향이냐, 세 가지. 여기 지금 좌향이라는 게 세 뿐이에요. 적인 그 주 법당을 지을 때 봐지는 거지. 요 터 전체가 주령에 따라서 해석된 땅이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법당은. 그러니까 그래도 국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부위 그거는 여기서 진짜 갖기 어렵죠. 이 전체 국 자체가 주령에서부터 충분한 혈을 받아서 내려왔으니까 기존 건물하고 관계하고 두 가지 문제가 배합이 돼야 될 거라고. 자연이 나오고. 기존의 건물 속에서 좌향을 잡을 때는 기존 건물과 배치되지 않는 쪽으로 좌향을 잡으나 새로이 집을 지을 때는 좌향에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 조화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그 좌향을 잡니 무슨 뭐 거창하게 풍수지리설까지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앞에 쳐다보는 아침에 자고 나서 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앞에 좀 물이 철철 흐르는가, 뒷이 좀 받친 것이 좀 든든하게 힘있게 받치고 있는가, 이거는 뭐 옛날 사람들 그저 운막집 지을 때도 그런 상식은 통했으리라고 봐요. 에? 우선 여기 집 짓고 사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에? 책 들여다보고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학적이고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집주인이 좌향을 잡은 뒤 목수들의 일이 시작된다. 전체 집을 앉힐 좌향이 결정되면 보편수는 마당에 수평볼 기준틀을 설치한다. 마당이 평평한가 기울었는가를 측정하는 이 기준틀은 말뚝 3개로 삼각형으로 박아서 실을 메어서 한쪽에서 봐서 실 3가닥이 일직선에 보이면 수평이 맞는다고 보았다. 옛 목수들은 우선 큼직한 삼각형을 만들어 90도 각을 찾아내곤 했는데 이렇게 주 부축선을 치는 일을 청명 본다고 한다.
시골집을 지을 때는 청명 보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동리 노인들은 띠살무늬로 짠 문짝을 이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잘 짠 문짝은 그 모서리가 정확히 90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청명 보는 날은 동네가 시끄럽게 마련이고 그래서 더욱 신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 부축선을 설치한 뒤 청명을 보고 나면 주추 놓을 자리를 먹점으로 표시해둔다. 여기서 사용하는 자를 장척이라 해서 목수들이 임의로 만들어 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는 자다. 어떤 목수들은 이 장척이 부러지면 아예 이 집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손을 떼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이 장척은 중요시 여기기도 한다. 목조 건축은 필요에 따라 기둥과 기둥 사이, 즉 간사리를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하면 수월한데 통상 간살이 다 틀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편수는 어김없이 먹점을 찍어 나간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은 도편수 주도하에 정밀하게 한다. 주추가 잘못 놓이면 나중에 모든 치수의 계산이 틀려지고 목재의 치목이 틀려져 집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주춧돌을 놓을 자리가 정해지면 이제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는 생땅이 나오도록 파야 하는데 생땅이 나오면 그 구덩이에 석비례를 넣는다. 석비례는 부석돌이 섞인 흙으로 편마음이 풍화된 것이다. 이 석비례를 구덩이에 넣고 물을 부어 긴 장대로 회해 내저으며 물장구를 치고는 한참을 내버려 두면 모래와 흙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몇 차례를 되풀이하면 아주 치밀하게 퇴적되어 빈틈이 없어진다. 이것을 입사기초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지금도 삼국시대 집터나 통일신라 이후에 무수한 석탑기초에서 볼 수 있는 기초로 주저앉지 않고 빈틈이 없어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물기를 빨아올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잎사기초 외에도 잡석을 밑에 넣어 달고질하여 바닥을 다지고 또 삼화토를 넣어서 기초로 다지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잠깐 삼화토를 알아본다. 삼화토라는 가공 혼합물은 우선 석비례와 모래, 강회를 1대 1대 1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데 먼저 강회를 풀어야 한다. 구워진 강회는 덩어리 모양이다. 이 덩어리를 가루로 내려면 부셔서는 안 되고 물을 부어야 한다. 물을 부으면 김이 나면서 차츰차츰 가루가 된다. 이 가루가 된 강회에다 석비례와 모래를 넣어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이리저리 뒤집어야 한다. 이렇게 섞은 혼합물은 방아찌듯 찌으면 삼화토가 되는데 이를 회방아를 찢는다고 한다. 이것이 굳으면 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마치 돌과 같아서 깨뜨릴 때는 정을 사용해야 할 만큼 단단하다. 고구려 고분의 회벽도 이런 종류로서 천수백 년 동안 습기 찬 지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견고도가 가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밑에 잎사기초를 한 후 위에다 다시 삼화토를 얹으면 다시 타줘야 한다. 이런 삼화토를 집의 기초에 사용하게 되면 바위 위에 기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땅이나 다구고 살아보세.
기초가 완료됐으면 주춧돌을 놓을 차례가 된다. 주춧돌을 놓는 일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주춧돌의 머리가 수평선에 따라 일정한 높이로 가지런하게 놓는 방식과 수평 기준선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높고 낮게 불규칙하게 놓는 덤벙주초의 두 가지가 있다. 덤벙주초는 기둥 높이가 제각기 다르므로 도편수는 아주 명심해야지 자칫 차질이 생기면 제목을 못 쓰게 된다. 주춧돌은 반듯하게 다듬은 것이 있는가 하면 사냐에서 큼직하게 떠온 것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고급은 다듬은 둥근 주초이고 그 다음 네모진 주초이며 일반 민간에서 많이 쓴 자연석은 그 다음으로 쳤으며 가장 보편적인 주춧돌로 사용되었다. 한옥에서는 목재가 집 짓는 중심 차재가 된다. 얼마만큼 좋은 목재를 썼느냐에 따라 좋은 집이 가늠되기도 한다. 주추의 기둥을 세울 때쯤이면 목수 일간에서는 벌써 많은 제목들이 다듬어져 있거나 다듬고 있는 중이다. 석가래 하나만 해도 손이 여러 번 간다. 몇 번을 다듬어야 제 모양이 나온다. 일하는 틈틈이 연장도 갈아야 하고 먹금 놓기 전에 미리 일부 다듬기도 한다. 일터에 제목이 들어오면 도편수는 나무를 이리저리 골라낸다. 기둥감, 도리감, 대들보감 하면서 쓸만한 나무를 고른 뒤에 나무의 터실터실한 껍질을 벗긴다. 껍질이 있으면 이 껍질 속에 벌레가 들어가기 쉽고 나무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치목을 할 때나 나무를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모두 발가벗겨 놓는다. 벌레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껍질을 벗긴 나무들은 곧 치목에 들어간다. 지금 이 석가래를 말이죠. 이 깎는 과정에서 좀 반듯하게 이 잡기 위해서 이 먹을 놓고서 그 선 따라서 이제 자루다가 이제 이 깎기 위해서 지금 선을 먹을 때리는 거 이건. 그래 이제 아래의 다 치고 나서 그 금대로다가 이제 이 자구질을 하면은 뭐 반듯하게 그냥 다 나가는 거죠. 치목을 하는 곳에는 임시로 거치할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바깥일을 멈추고 다음에 쓸 나무를 다듬거나 만들게 된다. 석가래를 깎는 목수, 기둥을 깎는 목수, 수장감을 켜는 목수들로 톱쓰는 소리, 대패 소리, 자귀 소리가 요란하면서도 장단이 맞다. 원기둥도 4모, 8모, 16모, 32모로 깎아가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특히 치목장에 이 자귀질꾼을 백깎기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배에 용골 깎듯이 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자귀질만 하는 목수가 따로 있다. 지금 찍는 이 소리가 이 시골에서 이 다짐질하는 그 소리와 같이 장단이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올리는 속도와 거기에서 다 조정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이게. 석가래는 이 자귀질을 거친 다음 석가래 깎는 목수가 깎는다. 특히 처마의 밖에서 보이는 부분 석가래는 매끈하게 깎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석가래를 깎고 있을 동안 밖에서는 기둥 세울 준비를 한다.
주초도 굳고 기둥 지목이 끝나면 기둥 세우는 일이 집 짓는데 처음 시작되는 일이다. 목독꾼들이 기둥을 메고 옮기는 일도 웬만큼 큰 집이면 기둥이 굵어 단단한 일목이다. 한 바퀴 돌까요? 네. 놓고. 지목한 지 오래되면 매끈한 기둥 몸뚱이에 곰팡이가 쓴다. 이걸 그냥 두면 퍼렇게 되어 볼상사납게 된다. 기둥을 세우기 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부터 깎아낸다. 우리 한옥에서는 기둥을 보면 통상 가정집에서 쓰는 네모기둥과 궁궐이나 사찰, 큰 살림집에서 쓰는 원기둥이 있다. 멋을 내는 목수나 안목이 있는 목수는 모기둥을 쓸 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늘게 다듬는다. 이런 것을 미늘림 기둥이라고 한다. 또 둥근 기둥을 쓸 때는 위와 아래가 가늘고 가운데 배가 부른 배흘림 기둥을 만들어 쓴다. 이런 흘림을 기둥에다 사용한 것은 굵은 기둥을 그냥 쓰게 되면 위쪽이 넓어 무거워 보이게 되는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흘림을 두고 깎는 것이다. 이런 기법들은 삼국시대로부터 이미 써온 것을 알 수 있다. 살림집을 짓는 데 소요되는 기둥도 그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다. 집에 네 귀퉁이에 서는 기둥을 귀기둥이라 해서 튼튼하고 잘생긴 놈을 쓰며 기본의 기둥 평주보다 긴 기둥을 높을 꽃자 기둥주자를 써서 고주라고 하며 집의 안쪽에 벽선들이 꽂히는 곳, 수장들이 꽂히는 기둥을 진주라고 한다. 기둥은 그만큼 집에서 기본이 되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기둥은 특히 좋은 나무를 쓰게 되는데 우리 한옥에서는 춘향목을 제일 놓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수종이 자라고 있는 춘향목이 자생하는 봉하군, 소천면, 남해령리 이 일대가 전부 춘향목이 자생하는 곳입니다. 춘향목은 소나무와 해성과 자연 교잡종으로서 이 수피를 보면은 이 거북이 등 같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일반 소나무는 흑색을 띠고 이 춘향목은 적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춘향목이라고 호칭하고 강원도 남부 지방에서는 강송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소나무, 그러니까 육송은 지금 발이 저렇게 굵고 크는 성장률이 조금 빠르죠. 그리고 또 이제 춘향목은 저기 발이 좀 고우면서도 이 나무가 좀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춘향목과 육송과 비례하게 되면 물론 값이 차이도 있겠지만은 춘향목이 올해는 더 수명이 더 길죠. 예, 이 기둥이 바로 춘향목입니다. 보다시피 이 송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빨간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죠. 순전히 저 송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붉은 기가 붉은 색깔이 많이 띄어 있고요. 바로 이쪽에 있는 육송은 발이 거칠고 그 송진기가 적기 때문에 이 하얀 그런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를 이 집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기둥을 깨끗이 다듬은 다음 주초 위에 올려 세워 1차적으로 기둥과 주초가 빈틈이 없도록 밀착되게 해야 한다. 자꾸 밀고 들어가. 자, 밀고 들어가. 자, 자, 돈다. 자, 아니 한 사람이 우리 지금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 돈다고 이게. 어디지? 공격기만 끼우면 돼. 이대로 말해. 주초를 아무리 잘 다듬었다 해도 기울거나 울퉁불퉁하게 마련이다.
이런 바닥에 기둥을 기울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랭이란 기법을 쓰게 되는데, 그랭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어느 쪽에서 봐도 수직으로 서게끔 해놔야 한다. 수직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것을 다림본다고 한다. 다림에는 정식 다림과 약식 다림이 있는데, 정식 다림은 기둥머리의 사괴에 추 4개를 내려서 보는 것이고, 약식은 추 1개를 내려서 수직을 보는 것이다. 기둥이 수직으로 곧게 선 것이 확인되면 그랭이를 뜨게 된다. 이 그랭이를 뜨기 위해서 그랭이 칼을 만들고, 이 집에서 필요한 기둥의 길이를 표시해둔 기준점에서 시작해 그랭이를 뜬다. 그랭이를 뜬 아랫부분은 잘라버리게 된다. 아무리 바닥이 편편하더라도 그랭이를 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한옥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연석을 주초로 쓰기 때문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기둥 아랫부분을 자연석 모양대로 파내야 한다. 이것이 잘 발달된 것이 우리 한옥이며, 그랭이가 절묘하게 잘 된 것으로는 범어사의 일주문을 들 수가 있다. 바위 기둥 위에 큰 다포집이 수백 년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찰이나 큰 건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조금 이쪽으로 뒤로 조금 약간 뉘면 올라가지. 됐다. 예, 저렇게 연결하는 것만 맞으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붙는다 사람. 그랭이가 떠진 기둥을 다시 눕혀서 끌로 그 먹선 그대로 파내야 한다. 기둥마다 전부 세워서 그랭이를 뜨게 된다. 한쪽에서 그랭이를 파내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기둥을 세워서 다림보고 그랭이를 뜨게 된다. 기둥머리에는 여러 가지 부재들이 결구되고 얹히곤 하는데,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짜일 수 있도록 기둥머리를 4갈래로 파놓았다. 이것을 사괴라고 한다. 사괴에 먼저 보아지를 박는다. 보아지는 기둥에 얹히는 나무를 보다 안전하고 넓게 받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나무를 깎아 쓰는 것도 있지만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도 있다. 이제 비로소 첫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상냥과 같이 중요시 여긴다. 기둥에는 중심선이 표시가 돼 있고 주초에도 표시가 돼 있어 그 선과 선을 꼭 맞게 맞추면 기둥이 정확히 서는 것이다. 기둥을 하나씩 세워나가면서 제일 먼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창방이 꽂히게 된다. 두 기둥 사이에 건너지르는 큰 제목이 창방인데, 기둥머리에 짜 넣는다. 이 창방은 기둥과 연결될 때 나비장 형식으로 되어 위에서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도록 돼 있어 기둥을 꼭 잡고 있다. 나무가 마르지 않았기에 꽉 조이게 끼운다.
부재 중에서 결합되는 부분의 모서리를 깎는데 문을 연다고 한다. 이것은 나무가 쉽게 끼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둥머리에는 열십자로 사괴를 터서 제목을 짜 넣을 수 있도록 홈을 파놓았다. 이 사괴에서의 짜임이 시원치 못하면 집은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작업은 정교하게 진행하고 여러 가지 턱을 만들어서 짜인 제목들이 밀착되도록 돼 있다. 기둥을 세워나가면서 창방을 끼우면 목수들은 벌써 그 위로 걸어다녀도 괜찮을 만큼 탄탄하다. 기둥 가운데서도 유독 모서리에 세우는 기둥은 다른 기둥들보다 조금 길이가 길다. 이것을 귀소슴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우리 한옥의 특색 가운데 하나다. 실제 이 집의 경우 평주를 재어보면 3m였으며 모서리에 귀기둥을 재어보면 3m 5cm가 나온다. 귀기둥이 5cm만큼 높게 만들어져 있다. 만약 귀소슴이 없이 수평으로 기둥을 쓰게 되면 처마 부분이 처져 보이는 게 우리 한옥이다. 귀소슴은 결과적으로 처마의 곡선을 부드럽게 휘어오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귀기둥은 기둥머리를 안쪽으로 기울여 놓는다. 다른 기둥들은 수직으로 곧게 세워놓지만 귀기둥만이 안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은 그 위에 추녀를 얹었을 때 집이 밖으로 벌어져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옛날부터 이런 기법이 있어 왔다. 이를 오금법이라 한다. 이것은 고도한 기술과 치밀한 계산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기법이다. 작은 살림집에서는 이런 기법을 안 쓰는 경우도 있으나 큰 집일 경우는 안 쓰게 되면 집이 이상하게 되고 만다. 비가 오면 기둥 위를 덮어두었다가 그치면 또 일이 시작된다. 기둥 몸통에는 비가 맞아도 괜찮으나 기둥 머리는 비를 맞히지 않는다. 기둥이 다 세워지고 나면 기둥 위에서 일하기 좋도록 비계목을 설치해야 한다. 비계목이 있어야 각종 부분에 나무들을 결합시키고 목수들이 작업하기에 수월해진다. 이 비계목을 잘못 설치하면 쓰러지거나 무너져 내려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한다. 바닥에는 나무판을 깔아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방을 끼운 후 주두를 기둥머리에 올려놓는다. 주두는 기둥주자에 머리두를 써서 기둥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에는 장여와 평방, 들보의 머리가 걸리는 부분으로 기둥 위에서 여러 가지가 열십자로 결구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안 들어갈랑 같다 이것이. 들어가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었지만 막상 결합시켜보면 치수가 틀려 다시 고치기도 한다. 들보를 올리기 전에 주두 작업이 끝나야 한다. 그래야 들보를 주두 위에 올릴 수 있다. 한편에서는 주두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 들보를 올릴 준비가 밑에서 한창이다. 들보는 한옥에서 가장 무거운 부재 중의 하나다. 이것을 기둥에 올리기 위해서는 물레라는 기구를 쓴다. 평소에는 해체해서 뭉쳐놓았다가 들보 작업이 있을 때 다시 결합해서 쓰게 되는데 결합하는데도 복잡하다. 물레는 하나하나의 조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지대 2개를 엇갈리게 묶어서 기중기처럼 올리게 된다.
물레가 다 조립되면 들보를 올리는 지점까지 목도를 해서 옮겨야 한다. 그 무게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다. 또 가장 긴 부재이기 때문에 운반하기에도 힘이 든다. 들보는 지붕의 무게를 받기 때문에 가장 굵고 튼튼한 나무를 쓰게 된다. 물레를 돌리면 천천히 들보가 올라가게 된다. 들보를 올리는 작업에는 전 목수가 동원되어 3명은 물레를 돌리고 1명은 물레 뒤에서 밧줄을 잡아당겨야 하고 4명은 위에서 올라오는 들보를 주두 위에 잡아 올린다. 도편수의 주위 아래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만약 잘못 다루어 들보의 보머리가 부러진다면 그 큰 들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뛰어 돌고. 그때가 들어가나 걸어갖고 저거 앉아 한번. 올라왔다. 주두가 제일 먼저 들보의 목 부분에 결합되게 된다. 들보가 위에 올라가면 들보의 배에 내진주를 꽂아 넣어야 한다. 이 내진주는 툇마루와 방을 구분하는 기둥이기도 하다. 이 내진주는 들보를 조금 들어 올리고 끼워 넣는다. 들보의 몸통은 큰데 비해 보머리가 달린 목 부분은 아주 가늘게 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게 보인다. 그러나 목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보머리 부러지는 걱정보다 들보 몸통이 부러질까 걱정이라 한다. 왜냐하면 들보에 이 집의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들보는 굵을수록 좋다고 한다. 보머리는 대체로 살림집에서는 단출하게 깎는 것이 보통이나 목수와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당초 무늬를 새겨 화려하게 하는 수도 있다. 들보가 기둥마다 다 올라가게 되면 집은 가로 세로로 완벽하게 물리게 되는 셈이다. 가로로는 창방이 끼어서 기둥과 기둥을 잡고 세로로는 들보가 올라가 기둥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들보를 다 올린 후 장여를 꽂게 되는데 장여는 창방 위에 주두와 주두 사이에 꽂히는 것으로 납돌이 집에서는 장여가 없을 수도 있으나 굴돌이 집에서는 대부분 받침 장여를 들어 둥근 도리를 받고 있는데 장여 자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장여와 창방 사이에 뜨는 부분을 소로가 받쳐준다. 남부의 살림집에는 이 뜬 부분을 통풍을 위해 그냥 놔두는 곳도 있으나 북부에서는 이것도 각재를 대어서 막는 것이 보통이다. 장여는 도리의 인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도리의 이음 부분을 떠받아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 장여 위에 둥근 도리가 올려지게 된다. 장여가 들보와 들보 사이마다 다 끼인 후면 도리를 올려야 한다. 도리는 지붕에 석가래가 걸쳐지는 것으로
지붕의 무게를 많이 받는 부재다. 도리에는 둥근 것과 네모, 팔모진 것들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남자가 거처하는 사랑채는 둥근 도리, 즉 굴도리를 쓰고 여자가 거처하는 안채는 네모난 도리, 즉 납도리를 쓰게 된다. 이는 음양사상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도리는 기둥 간사리와 마찬가지로 짤막하게 돼 있다. 이것은 긴 나무를 그냥 사용해도 되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길면서 곧은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도리를 쓰는 것이다. 장여 위에 도리를 얹고 들보의 목 부분에서 도리와 도리가 연결된다. 봤어. 자, 됐지? 특히 도리에서 서로 엇갈려 결합되는 부분, 즉 열십자로 결합되는 부분을 왕찌 짠다고 하는데 치밀한 계산에 의해 결합된다. 이렇게 왕찌 짜는 부분은 귀기둥이나 모서리가 있는 곳인데 이것보다도 더 복잡한 구조를 한 곳이 있다. 회첨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한옥에서 기역자집의 꺾어지는 부분, 회첨이라는 곳입니다. 짜임새가 조금 복잡합니다. 됐어요. 이제 장여 이제 꽂겠어요. 이 부분이 허기가 제일 어렵다고요. 이 부분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됩니까? 이게 이 보가 양쪽에서 만나게 돼 아주 중심에 이 짜임에 잘 맞춰야 이게 집이 오래가고 그거는. 네, 됩니다. 회첨에도 장여를 꽂아야 도리를 올릴 수 있다. 도리의 끝부분에 장여가 빠지지 않도록 나비장으로 깎아서 이어넣게 된다. 이런 것도 도편수의 머릿속에서 연결 부분이 다 구성돼 있기에 사전에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 것이다. 회첨에 장여가 꽂히고 나면 도리가 장여를 타고 오른다. 무거운 도리를 잡고 움직이려면 꺽쇠가 필요하다. 좁고 복잡한 속에서 도리와 도리를 왕찌 짜야 하므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목수도 운신의 폭이 좁다. 한옥은 못을 쓰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결구법에 의해 결합되는 집이다. 못을 쓰는 것은 석가래 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한옥은 위에서 짜놓은 집이므로 이동 해체가 용이하다. 저렇게 꽉 조이게 짜놓아도 세월이 흐르면 나무가 건조해져 틈새가 뜨게 된다. 그렇게 처음 지을 때는 모든 것을 빡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올라간 도리를 주도리라 한다. 집이 흔들리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리와 도리를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을 연결시킬 때 나비장으로 연결한다. 한옥을 지키기 위해 좋은 계절은 봄부터다. 해동이 되면서 땅 고르고 시작한 집일이 이쯤 오면 초여름에 접어든다. 도리를 올리고 나면 점점 더 복잡한 일이 계속된다. 목수들도 노곤해진다. 다음 일을 위해서 새참 막걸리로 목을 축이는 맛이 일할 맛이다.